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이시죠? 제가 옷을 이거 좋아하는 한복인데 빼거리랑 색이 비슷해서 색깔을 잘 맞춰 입고 온 것 같습니다. 강성민 대표님의 발표를 듣고 강성지 대표가 이제 올라와서 앞뒤가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오늘처럼 강기훈 의원님, 강영규 과장님까지 강씨들이 이렇게 많은 컨퍼런스를 오니까 뭔가 종친회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우선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서 조금 먼저 이 가능성들을 보고 준비를 해오면서 좀 앞에서 바람을 맞는 역할을 자처해보고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 그래도 의도했던 것들을 하나씩 그래도 달성해 가면서 지금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고 느껴서,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던 게 그게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게 4월 19일 날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았었고요. 1호로 이제 에임메드라는 회사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허가를 받은 게 2월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달 사이에 이제 두 번째 허가, 저희 제품이 또 같은 어떤 그 진료하는 대상으로 한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받은 거였고요. 디지털 치료 학회랑 하는 또 회의가 마침 있어서 모인 김에 또 교수님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걸 받고 나서부터 이제 또 고민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미국도 아까 이제 강성민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를 만들어서 그 성과물들을 내고 있었고, 독일도 또 그 미국의 제도를 받아서 또 그 성과물들을 내고 있고, 현재 53개 제품이 이제 허가돼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따라서 프랑스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영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호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나라들이 많고, 그 제도의 그 허들을 통해서 탄생하는 제품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식약처에서 이제 만드는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심평원에서도 이제 수가를 어떻게 줄까 이런 고민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그래도 단일보험 체제로 이 허가와 수가를 같이 이어서 보는 그 트랙들이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는 받았지만 이제 수가를 받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게 좀 그 동네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더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 같고, 유럽 국가들이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수가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불면증을 왜 했냐? 네,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잠 매우 잘 자고요. 불면증을 1호, 2호가 공교롭게도 그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원인은 아마 다른 나라의 그 사례들이 많아서였을 겁니다. 그런 덕분에 식약처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리뷰를 하거나, 심평원에서도 그거를 참고해서 수가를 검토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더 용이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것을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았죠.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치료를 잘못했을 때 환자에게 끼칠 잠재적인 위해 측면에 있어서도 불면증이란 질환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질환이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초기에 좀 저희가 시도하기가 용이했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허가를 받으니까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 2호 이러니까 앞서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글로벌로 나가면 이미 날고기는 애들이 많거든요. 영국의 슬리피오, 미국의 썸리스트,
독일 썸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 그리고 서스메드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가 이제 시오노기라는 제약회사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랑 에임메드랑 해서 줄 잡아 한 7, 8개 제품 정도가 불면증을 타겟으로 허가를 받아서,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허가를 받아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규제의 틀이 낚였기 때문에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규제를 어떻게 만져가면서 발전시키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단순히 먼저 갔다고 우리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나누듯이 먼저 간 사람이 유리한 시장일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이게 이제 저희를 괴롭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수가 체계나 소득 수준과 의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판이하게 달라요. 아마 우리나라가 최저가를 찍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체계니까요. 근데 경쟁에서 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경쟁의 키워드를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진화하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규제한다는 것, 아까 김희영 교수님도 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계속 변화하고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규제해서 어떻게 담아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기도 소프트웨어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하겠죠. 그것들을 다른 회사들도, 앞서 보여드린 경쟁자들도 하는데, 누가 더 빨리 진화하고 누가 더 빨리 그 환자와 의사를 위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단순한 업데이트든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판타스틱한 어떤 업데이트든, 그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 사례를 좀 보려고 저는 이제 다른 분야들을 좀 살폈어요. 저희 주주 중에도 게임 회사가 있어서 많이 여쭤보는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하는 회사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를 가면 저 문구가 거의 격언처럼 불립니다. 국제 학회 가면 Think like biotech, build like medtech, move like tech. 그래서 제약회사처럼 우리는 임상시험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정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준용하고 하지만, 그걸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결국은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그 기준들을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나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봤을 땐, 그리고 그걸 다루는 그 회사의 팀의 관점에서 봤을 땐 게임 회사처럼 보는 게 맞더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IT 회사처럼 보는 게 맞더라. 실제로 그럼 게임 회사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얘네들도 식약처만 없을 뿐이에요. 규제기관이 관여하지 않을 뿐, 알파 테스트 1상, 2상 하듯이 베타 테스트 하고요. 출시하고 유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우리는 식약처 허가까지 받았는데 업데이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질 것 같은 딱 그 감이 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버전 1.0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스크린샷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하기 위한 환자가 쓰는 환자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래서 수면 일기를 입력하든지 수면 시간들을 이제 어떤 수면을 취했는지 좀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병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 그 상담 프로그램, 수면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인식이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제의 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불면의 증상을 개선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식들과 노하우들과 그 코칭하는 기법들과 여러 가지 끌고 가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게 버전 1.0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머리 혹은 병원에서 쓰는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아서 여기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선생님과 환자가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마치 인터넷 강의처럼
이 안에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증명해서 보여드린 덕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0을 저희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가 재밌는 게 불면증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서 불면증 환자들이 쓰는 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워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목적으로 디자인이 됐던 건데 처음에 애초에는. 근데 이 불면증 환자들이라는 거를 이 앱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이라면은 그 스마트폰 입장에서 우리 주인님은 잠을 못 주무시는 환자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센서들을 활용해서 환자들의 실제 그 생활 습관이나 그 수면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저희가 뭐 삼성에서 스핀오프한 회사니까 조금 더 유리했던 건 있는데 뭐 갤럭시 S나 워치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링, 이제 잘 때 차고 잘 수 있는 그 착장 중에 하나가 또 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융합해서 이제 환자의 리얼 월드를 살펴보는 그런 시도들을 반영하는 게 2.0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보는 거예요. 환자가 입력하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그것과 측정되는 것 차이에 어떤 그 갭이 있는지 실제로 인지하는 것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되었다라고 알려진 지표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낼 수 있는지. 근데 이게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그 복수의 불면증 환자들을 아주 정제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거든요. 아까 뭐 거대 언어 모델, LLM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된 모델이 들어가면 잘못된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불면증 치료를 한다고 알려진 일반적인 앱들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불면증에 관심 있거나 불면증의 불면증 증상을 가진 뭐 환자의 보호자도 다운받아서 그냥 쓰실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섞여 있는 노이즈 판일 겁니다. 실제로 삼성에서 제가 기획할 때도 그랬고요. 네, 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확하게 전달돼서 그 유저가 정의된 개념의 그 뒷단의 백엔드는 아주 퓨어한 불면증 환자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밀도 있게 농축되어져 있는 학습용 데이터셋이 될 겁니다. 네,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설명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3.0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고 이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당연히 AI, GPT 모델 뭐 활용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넣어서 무슨 데이터를 모을까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끓여서 어떤 아웃풋을 꺼낼 수 있는가, 그 아웃풋이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또 다 따져봐야 될 일이고 당연히 세이프티랑 에피커시를 봐야 될 일인데 우선 간단한 질문 하나, 요거 하나 해결해보자 인 거예요. 선생님이 수면제 주실 때 잠 안 올 때 드세요. 이렇게 아마 하면서 그냥 드릴 텐데 잠 안 올 때를 아는 순간 이미 잠은 다 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수면제를 매일 먹으면 뭐 중독도 될 수 있고요. 그 실제로 약제의 내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한 새벽 3시에 잠 안 온다고 먹으면 그 다음날 잠이 부족해지잖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은 징후는 분명히 낮에 뭐 낮잠을 잤거나 뭐 오후에 커피를 마셨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뭐 격렬한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에 빠지기 어렵게 됐거나 아니면 자는 환경이 시끄럽고 밝아서 뭐 좀 설쳤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방금 전에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측정해냈을 때 그런 프리딕션 모델이 가능할 거라는 예상이고 그랬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기능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뭐 약을 먹으라 말라 라는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기능이고 충분히 관리되어져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식약처를 갔을 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거 하지 마, 뭐 할 거면 이거를 보여주고 우리를 설득시킨 다음에 하도록 해라는 아마 그 교감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그냥 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저희가 했더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애매해요. 저희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때 사실 아까 처음에 기사 그 보여드릴 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분산형 임상시험으로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그 기사 제목도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좀 준비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은 출시 이후에도 임상을 계속 해야 되네 라는 결론이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이 그건 어쩔 수 없이 뭔가 요구가 맞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임상이었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거를 점점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3.0으로 예를 들어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3.0이 2.0보다 나은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본질이고 핵심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조군이 2.0이고 실험군이 3.0인 겁니다. 그래서 두 군 간 비교를 해서 실제로 이 기능이 있었을 때 환자가 수면의 증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극복해냈음을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무결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이 뭐 병원에 맨날 와가지고 환자 등록하고 동의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리얼월드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통계적으로 필요한 모수들을 모아 분석해서 최소한 식약처한테 보여드리고 그것들이 타당함을 입증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공감을 맞춰내는 그런 뒷단에서의 애널리틱이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까 그 5개 경쟁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5개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것을 의도하고 만드신 가이드라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관점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고 실사용 증거나 뭐 소프트웨어의 경미한, 그러니까 변경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사례집 같은 것들은 식약처에서도 이미 고민을 하신 흔적들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김희영 교수님 발표하셨던 AI를 포함해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버그 픽스,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면 바로 전 버전으로 내리기만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쵸? 그 업데이트를 한 거를 취소해버리면 그만이라, 일순간에 그 유저들한테 만약에 위해가 가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돌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사실 2번, 3번 같은 어떤 잘못된 그 부작용 보고들이 이제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하는 회사는 뭔가 관리가 되는 회사겠죠. 근데 그걸 못하는 회사는 이런 관리 체계 없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당탕탕 하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제 프레임 자체에 어떤 요소들을 가미하더라도 이 원칙은 기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은 봐준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관리 시스템이 없다라는 증명은 2번 실수하는 그 상황일 겁니다. 2번 실수하게 되면 뭐 조금 징계가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관리되는 그 철학들이, 방법론들이 정리되면 아마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물성을 지닌 건강, 그 의료기기 제품들을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쟁점으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업데이트하고 계속 변하고 이 혁신을 어떻게 장려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거냐, 다 좋은데 지금 식약처까지는 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좀 보여주는 것들은 좀 아쉽고, 이건 의료기기 산업협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 어딩이 좀 세다고 제가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료 그대로 가져왔고,
이 뒷단계에서 이제 혁신의료 기술을 검증하는 신의료 기술 평가 트랙이나 수가 트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좁혀서 적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좀 낮은 수가로 우선은 줘서 한번 가능성을 보자. 분명히 맞는 논리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혁신이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산업의 특성상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기회의 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내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그 안에 가둬서 블랙박스, 샌드박스 안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빠르게 풀어주고 아니면은 회수하고 혹은 보정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독일식의 접근 방법이 훨씬 더 규제 프레임상에서 이런 제품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이게 허가를 받은 이후에 우선 전국으로 적용하는데 수가를 그냥 줍니다. 독일은 우선은 제조사가 부르는 수가를 줘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회수가 되지만, 없다고 하면 그냥 1년 동안 써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정식 수가를 등재할지 말지 대부분이 아웃됩니다. 그리고 정식 수가로 갈 때 다시 이제 그 평가를 산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을 제조사가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높게 부르면 장땡일 것 같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정식 수가가 됐을 때 만약에 삭감이 되잖아요. 작년에 받은 그 돈 다 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돈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만 원 정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30만 원으로 정식 수가 가면 맞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1년 동안 해봤더니 10만 원밖에 가치가 없네. 실제 데이터가 그래요. 20만 원을 이제 카피당 20만 원을 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망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판단 착오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그래서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서 이 검증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나가는 그 규제의 방법론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식약처 이후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일 것 같고, 여기 복지부 과장님도 계시고 그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짚어주셔서 그 관련된 쪽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강성민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독일이 그런 방식으로 제품들을 빠르게 검증하고 내놓는 성과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미국, 독일 뭐 말고도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만 봐도 이제 국가별로 이런 규제 프레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표를 보면서 제가 흐뭇했던 건 세 번째에 있다는 거. 보통은 이제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나 중국 뒤에 우리나라가 오는 게 이게 표의 순서에 일반적인, 그냥 누가 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였는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영역 안에서는 뭐 미국, 유럽이야 뭐 워낙에 큰 시장이니까 앞에 언급을 한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세 번째 언급될 수 있는 위상에 이미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는 게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어떤 호응이 같이 이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 창이라고 보고요. 지난해 이제 그 DTX를 같이 고민하는 그 국제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당시에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제도 소개를 해주셨고, 거기에 온 외국 애들이 이제 다 듣고 나서 실제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 근데 우선은 식약처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결정지을 만한 그 산출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규제까지만 해도 아주 매우 혁신적이고 그런 가이드라인과 레귤레이션이 우리가 잘 정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이것이 결국은 진화를 통해 완성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갤럭시 워치부터 시작해서 그 빅5 병원들이 한 도시에 있는 이런 환경을 갖춘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네, 미국 정도? 네,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제가 상상하는 그냥 미래예요. 아까 뭐 약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가벼운 예측 모델, 그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하드웨어부터 그런 임상을 위한 검증,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용 자원, 그것을 담는 규제, 그걸 담는 수가까지 이제 다 그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만들 어떤 기술적 도달점은 이런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심박 센서 있고요, 혈압 재구 있고요. 다만 병원 정보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이 연동되고, 그 환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환자 중심으로 살펴서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의료에 좀 비어있는 공백이자 디지털이 극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그 기여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게 안전하고 유효하고 경제적이어야겠죠. 이게 아마 신약과도 같은 파급력이 있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냥 불면증기기 다 똑같은 거 보내봤자 그 나라에서 받겠습니까? 자기 나라 게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그 나라에서는 뭔가 안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챗 GPT 같은 겁니다. 네. GPT는 만들었는데 아직 네이버 못 만들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은 제발 우리 좀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해외 진출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 헬스의 그 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발표는 이렇게 한 거고, 계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제가 드리는 메시지에 하나의 그 엑기스를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진보적인 제언을 2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결국은 이런 진화하는 개념들을 진작시키고 담아낼 수 있는 규제의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고, 이 진화했을 때 좀 탄력적으로 보상이 더 주어져야 돼요. 지금은 수가 그냥 박혀 있잖아요. 누가 그럼 진화하겠습니까? 누가 저 기능을 왜 만들겠어요? 저 기능 만들어도 그냥 수가 1,000원이에요. 그럼 만들까요? 지금 1,000원 받는 건 좋습니다. 버전 1은. 근데 버전 업데이트 된 것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산정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만들 동기가 되고 그것에 투자할 그 이유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수가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보상 체계가 탄력적인 제품이랑 같이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져야 하고, 급여를 그 10% 급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몇천 원 급여 딱 주시고 본인 부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열어주셔도 가격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 급여 시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기본 필수 의료로서의 어떤 반열에 그 리스팅 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지만, 급여 시장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경직된 가격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다뤄내기에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좀 윗단에서부터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급여라고 하면 이 재원의 어떤 성격 자체가 뭐 혁신을 하라고 만들어진 돈은 아닐 거예요. 보험자들의 그 리스크들을 풀링해서 스프레딩해서 그 보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해내고 협상을 하는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혁신하라고 돈을 더 줄 이유는 솔직히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올려놓는 것조차 민폐입니다. 그런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한, 계속 그 진화를 하기 위한, 잉여를 발생시키고 재투자를 하기 위한 고리를 만들어내려면 초기에는 그래도 좀 마중물을 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디지털 헬스 바우처, 그러니까 전기차를 확산시키겠다는 명분 하에 국토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우리가 차를 사는데 돈을 좀 더 보태주시잖아요. 그런 시장의 갭들을 메우면서 그쪽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이루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헬스를 진정으로 우리가 그 미래로서 그 지지하고 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그런 정책 자금의 투입 방식이 한 번쯤 고려될 필요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